환영합니다. 오늘 저희가 깊게 파볼 이 흥미로운 이야기를 위해서요. 제 앞에는 지금 진짜 다양한 자료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네, 엄청나네요. 방대한 위키백과의 기록들부터 시작해서 팬들의 뜨거운 논쟁으로 막 불타올랐던 레딧의 토론 스레드들, 그리고 인터넷을 뜨겁게 달궜던 각종 연예 매체의 폭로 기사들까지 전부 모아왔거든요. 정말 다 모아오셨네요. 네, 오늘 이 심층 탐구 시간에 저희가 집중 해부해볼 대상은 바로 MBC의 메가 히트 드라마 굿걸스입니다. 아, 굿걸스. 진짜 대단한 작품이죠. 맞아요. 우리의 오늘 미션은요, 이 쇼가 어떻게 현실의 복잡한 다양성을 화면 속에 그토록 부드럽게 녹여냈는지, 그리고 전 세계 넷플릭스 순위를 휩쓸 정도로 사랑받던 이 훌륭한 쇼가 왜 팬들을 분노하게 만든 황당한 결말과 함께 갑작스럽게 징발해버렸는지, 그 무대 뒤에 숨겨진 할리우드의 현실을 들여다보는 겁니다. 자, 하나씩 풀어볼까요? 정말 흥미진진한 주제네요. 오늘 우리는 이 쇼를 단순한 범죄 코미디로만 보지 않을 겁니다. 그 장르의 껍질을 싹 벗겨내면요. 현대사회에서 평범한 사람들이 겪는 재정적 절망이 보이고 또 가족을 지키기 위해 인간이 도대체 어디까지 선을 넘을 수 있는가 하는 치열한 심리전이 숨어 있거든요. 그렇죠. 생존을 위한 심리전이요. 게다가 후반부에 다룰 텔레비전쇼 제작이라는 그 냉혹한 비즈니스 시스템의 현실은 와, 그 어떤 스릴러보다 더 극적입니다.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도 오늘 저희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화면 안의 허구와 화면 밖의 현실이라는 두 개의 완벽하게 다른 드라마를 동시에 감상하게 되실 겁니다. 벌써부터 막 기대가 되는데요. 혹시라도 바쁜 일상 때문에 아직 이 드라마를 정주행하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이 모든 혼란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제가 살짝 밑그림을 그려드릴게요. 이야기는 베스, 루비, 앤이라는 세 명의 여성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아주 평범한 여성들이죠. 맞아요. 이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미국의 전형적인 중산층 동네에서 아이들 도시락을 싸고 학부모의 모임에 나가서 컵케이크를 굽던 아주 평범하고 모범적인 엄마들이거든요. 네, 겉보기엔 완벽한 교회 지역의 삶이죠. 그런데 평화로워 보이던 이들의 삶에 아주 치명적인 공통점이 하나 생깁니다. 당장 내일 길거리에 나앉거나 가족을 잃을 수도 있는 끔찍한 재정적 위기에 처했다는 거죠. 그 위기의 디테일을 들여다보면 진짜 숨이 턱턱 막힙니다. 먼저 루비를 볼까요? 그녀의 어린 딸 사라는 심각한 신장병을 앓고 있습니다. 매달 쏟아지는 엄청난 약값과 치료비는 식당 웨이트리스와 경비원으로 일하는 부부의 월급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었죠. 진짜 막막한 상황이잖아요. 베스의 상황은 또 다릅니다. 20년을 함께한 자동차 딜러 남편 디는 비서와 바람을 피운 것도 모자라서 몰래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파산 직전까지 몰고 갔습니다. 베스는 하루아침에 내 아이와 함께 길거리에 남게 생겼죠. 남편이 진짜 최악이었어요. 그리고 베스의 여동생 애니는 동네 마트인 파인앤프르걸에서 계산원으로 일하며 근근히 살아가는 싱글맘인데요. 돈 많은 전남편 그레디 막강한 변호사들을 고용해서 아이의 양육권을 빼앗으려 하는 상황입니다. 와, 세 명 다 정말 당장 숨통이 끊어질 것 같은 상황이네요.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이라면 당장 내일 아이의 약값이 없고 집이 넘어가고 양육권을 뺏길 위기에서 과연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상상만 해도 끔찍하죠. 이 새엄마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고 결국 아주 미친 계획을 세웁니다. 바로 애니가 일하는 그 동네 마트를 털기로 한 거죠. 장난감 총을 까맣게 칠하고 스키 마스크를 쓴 채로요. 목표 금액도 딱 $30,000였습니다. 각자의 급한 불만 끄겠다는 거였죠. 맞아요. 밀린 청구서를 해결할 아주 소박하고 현실적인 생계형 범죄였어요. 하지만 마트의 금고가 열리는 순간 그들의 얄팍한 계획은 산산조각이 납니다. 그들이 가방에 쓸어 담은 돈은 $30,000가 아니었어요. 무려 $500,000에 달하는 엄청난 액수의 현금 다발이었죠. 평범한 동네 마트에 $500,000라니 말도 안 되잖아요. 알고 보니 그 마트는 단순한 식료품점이 아니라 리오라는 아주 위험하고 치명적인 인물이 이끄는 지역 범죄 조직의 위조지폐 돈 세탁 기지였던 겁니다. 생계형 좀도둑질을 하려다 하루아침에 진짜 갱단의 돈을 훔친 타겟이 되어버린 셈이죠. 장난감 총 들고 갔다가 카르텔이랑 엮여버린 거네요. 그 $500,000를 기점으로 이 엄마들의 인생은 진짜 브레이크 고장난 롤러코스터를 타게 됩니다. 제가 위키백과에 정리된 4개 시즌의 줄거리를 쭉 훑어봤는데
정말 눈을 의심했습니다. 스케일이 점점 커지죠. 평범하게 마트 할인 쿠폰을 모으던 사람들이 위조 지폐를 세탁하고 시신유기를 돕고 캐나다 국경을 넘나들며 밀수를 하더니 나중에는 FBI와 비밀경호국의 집요한 추적을 받는 거물급 범죄자로 변모해 가더라고요. 바로 그 지점이 이슈의 진정한 묘미입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가족을 살리기 위해 어쩔 수 없었어라며 스스로를 합리화하던 사람들이 범죄 세계에 깊숙이 발을 들이면서 겪는 심리적 변화가 정말 기가 막히거든요. 특히 베스의 변화가 엄청났죠. 맞습니다. 베스라는 캐릭터를 주목해야 합니다. 평생 남편의 그늘에 가려져 순종적인 주부로만 살았던 그녀는 이 위험한 범죄 세계와 조직 보스인 리오와의 거래 속에서 처음으로 자신이 가진 비상한 두뇌와 통제력을 발견합니다. 각성하는 거군요. 나는 사실 이 위험한 짓에 재능이 있고 이 권력감이 너무 짜릿하다 하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인간의 내면에 숨겨진 욕망이 터져나오는 과정을 아주 입체적으로 그려냈습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워지는 부분은요. 이 드라마가 단순히 자극적인 범죄 스릴러로만 소비되지 않고 현실의 삶과 아주 민감한 이슈를 예술 속에 너무나도 완벽하게 조화시켰다는 점입니다.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느끼셨나요? 제가 자료를 보면서 가장 놀랐던 건 애니의 자녀 캐릭터에 얽힌 실제 이야기였어요. 처음에 이 아이 캐릭터의 이름은 세이디였고 배우 아이제이아 스태너드가 연기를 맡았죠. 그런데 2004년생인 이 어린 배우가 드라마 촬영 초기 단계에서 실제로 자신이 트랜스젠더 남성이라고 커밍아웃을 한 겁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할리우드 제작 시스템이 이 상황을 어떻게 대처했느냐는 겁니다. 보통 이런 돌발 상황이 발생하면 대본에 맞춰 배우에게 억지로 원래의 여성 캐릭터 연계를 강요하거나 아니면 다른 구실을 대서 배우를 하차시키는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아, 진짜 그런 일이 많죠. 하지만 쇼의 총괄 제작자인 제나 반스가 보여준 태도는 달랐습니다. 제작진은 IJR을 불러 하차를 통보하는 대신 아주 열려있는 대화의 장을 마련했습니다. 배우의 실제 삶을 존중하고 그것을 작품 속에 포용하기로 결정한 거죠. 너무 멋진 결정이네요. 그 결과 극중 캐릭터 역시 세이디에서 벤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자연스러운 트랜지션 서사가 탄생했습니다. 제가 레딧의 굿걸스 커뮤니티 반응을 쭉 읽어봤는데 팬들의 찬사가 진짜 어마어마하더라고요. 한 유저의 글이 특히 인상 깊었습니다. 이 쇼가 성소수자 문제를 다루는 방식이 너무 좋았다. 전혀 억지스럽거나 시청자를 가르치려 들지 않았다. 라고 극찬을 했어요. 가르치려 들지 않았다는 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죠. 맞아요. 종종 미디어에서 소수자 캐릭터를 다룰 때 너무 의미 부여를 하느라 상투적인 캐리커처나 교훈을 주는 도구로 만들어 버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 쇼는 벤의 트랜지션을 극의 중심 갈등이나 거창한 비극으로 소비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한 아이가 성장하며 겪는 자연스러운 과정의 일부로 대했죠. 제가 진짜 감탄했던 에피소드가 하나 있어요. 애니가 벤의 변화를 돕고 싶어서 마트 점원으로 일하다가 매니저에게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저기 우리 직장 건강보험으로 호르몬 차단자도 커버가 되나요? 하고요. 그 장면 참 좋았죠. 이게 무슨 거창한 사회적 선언이 아니잖아요. 그냥 당장의 보험료를 걱정하는 평범하고 현실적인 부모의 모습 그 자체였어요. 게다가 애니와 전남편 그렉의 광재를 보세요. 둘 다 불륜도 저지르고 자기들끼리 헐뜯고 싸우고 진짜 어른으로서는 결함이 많고 엉망진창인 사람들이거든요. 완벽함과는 거리가 먼 부모들이죠. 그런데 아이의 성 정체성 앞에서는 단 한 번의 망설임도 없이 완벽한 지지자가 되어줍니다. 아하, 진짜 막장 같은 부모들인데 아이를 사랑하는 방식만큼은 너무나 건강하고 완벽했다니까요. 바로 그 대조가 시청자들의 마음을 움직인 겁니다. 결점투성이 어른들이 아이의 정체성이라는 본질 앞에서는 무조건적인 사람을 보여준다는 것 말이죠. 한 팬이 레딧에 남긴 댓글 중에 벤의 삶에 있는 두 부모가 비록 엉망진창일지라도 아이의 정체성만큼은 전적으로 지지해줘서 화면을 보며 내내 안도감을 느꼈다. 이런 내용이 있었죠. 예술이 현실의 삶을 얼마나 섬세하고 따뜻하게 포용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텔레비전 역사에 남을 훌륭한 사례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현실에 민감한 이슈마저 완벽하고 따뜻하게 다뤄내며 평단과 팬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던 작가진이었는데 도대체 시즌4 피날레에서는 왜 그렇게 허술한 대본을 썼던 걸까요? 작가들이 단체로 휴가라도 갔던 걸까요? 피날레 방영 직후에 반응이 엄청났죠. 시즌4의 마지막 에피소드인 네바다가 방영된 직후에 칭찬으로 가득했던 레딧 게시판은 그야말로 분노의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엔딩이 너무 싫다. 정말 게으른 글쓰기의 극치다.
지금까지 내가 본 시간을 환불받고 싶다라는 혹평이 폭포수처럼 쏟아졌어요. 팬들이 그렇게 배신감을 느낀 데에는 아주 구체적인 이유들이 있습니다. 마지막 에피소드가 수습 불가능한 거대한 떡밥들만 잔뜩 던져놓고 화면을 암전시켜 버렸거든요. 먼저 애니의 결말을 볼까요? 애니 결말은 진짜 화가 나더라고요. 내내 엉뚱하지만 정 많던 애니는 베스를 감옥행에서 구하기 위해 범행에 쓰인 총에 자신의 지문을 일부러 묻힙니다. 그리고 결국 수갑을 차고 끌려가죠. 레딧 유저들은 애니가 벤을 위해 그 모든 고생을 했는데 그 끝이 결국 베스를 대신한 감옥행이라니 이건 캐릭터에 대한 모독이다 라며 분노했습니다. 루비의 상황도 황당하긴 마찬가지였어요. 남편 스탠은 더 이상 아내의 범죄 행각을 견디지 못하고 가족들과 함께 네바다로 떠나자고 최후 통첩을 하죠. 루비가 갈등함에 짐을 싸는 장면이 나오는데 문제의 에피소드 초반에 루비가 총에 맞고 꿈을 꾸는 듯한 몽환적인 연출이 교차되거든요. 시청자들을 헷갈리게 만든 연출이었죠. 그래서 팬들은 지금 짐을 싸는 저 장면이 현실인 거냐 아니면 죽어가는 루비의 환상인 거냐 하면서 엄청난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팬들의 분노가 폭발한 정점은 바로 주인공 베스의 마지막 장면이었습니다. 아, 그 벤치 장면이요? 범죄 세계의 지복한 굴레에서 벗어나 마침내 평범한 정치인으로 새 삶을 살 것 같았던 베스가 갑자기 공원 벤치에 리오와 나란히 앉습니다. 그리고 리오에게 당당하게 자신이 이제 이 구역의 보스라고 선언하죠. 갑자기 보스라뇨. 시청자들 입장에서는 황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도대체 언제부터 베스가 그 무자비한 카르텔 보스인 리오를 통제할 수 있는 위치가 된 건지, 그리고 친동생 애니는 자신을 대신해 감옥에 갔는데 베스는 어떻게 저렇게 여유롭고 당당할 수 있는지 캐릭터의 심리와 서사가 중간에 뭉텅이로 잘려나간 느낌이었을 겁니다. 맞아요. 서사가 붕 뜬 느낌이었어요. 이것을 더 큰 맥락과 연결해보자면 시청자들의 이런 분노는 지극히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 시즌 4의 피날레는 처음부터 이 시리즈의 진짜 결말이라기보다는 다음 시즌을 위한 포석이었던 거죠. 정확합니다. 이 모든 황당하고 미해결된 이야기들은 다가올 시즌 5를 위한 거대한 폭발의 도화선, 즉 징검다리에 불과했습니다. 제작진의 머릿속에는 당연히 다음 시즌에서 베스가 새로운 권력을 이용해 애니를 감옥에서 빼내고 루비 가족의 운명을 명확히 정리하며 보스가 된 베스와 리오의 새로운 역학관계를 치열하게 그려낼 완벽한 계획이 있었던 겁니다. 잠깐만요. 그럼 여기서 엄청난 미스터리가 생기네요.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도 아마 이상하다고 느끼실 겁니다. 넷플릭스에 공개되자마자 전 세계 스트리밍 순위 2위를 기록할 정도로 인기가 엄청났고 이야기의 클라이맥스를 향해 질주하고 있었잖아요. 인기가 대단했죠. 심지어 방송국인 MBC조차 애초에는 시즌 5 제작에 청신호를 켰다고 알려졌단 말이죠. 그런데 대체 왜 시즌 5 제작을 눈앞에 두고 하루아침에 쇼가 취소된 걸까요? 그 미스터리의 해답은 참으로 허탈하게도 무대 뒤에 철저한 현실에 있습니다. 루비 역을 맡았던 배우 레타가 나중에 유명 토크쇼인 라이브 위드 켈리 앤 라이언에 출연해 아주 폭발적인 발언을 던졌습니다. 무슨 폭로였죠? 그녀는 쇼가 그렇게 허무하게 취소된 것에 아직도 깊은 상처를 받았다며 이렇게 말했죠. 단 한 사람이 출연진과 제작진 모두의 기회를 망쳐버렸고 그 한 명 때문에 쇼가 다시 돌아오지 못했다고요. 세상에, 단 한 사람이라니요. 수백 명의 스태프와 수백만 명의 팬들이 기다리는 쇼를 한 명이 날려버렸다는 거잖아요. 제가 TV라인을 비롯한 여러 연예 매체의 심층 보도와 업계 루머들을 싹 다 뒤져서 퍼즐을 맞춰봤거든요. 어떤 내용이 있었나요? 당시 MBC는 시청률 대비 높은 제작비 문제로 예산을 삭감하려 했고 짧은 에피소드로 구성된 시즌 5를 제안하면서 주연 배우들에게 일제히 임금 삭감을 요구했습니다. 놀랍게도 크리스티나 핸드릭스, 메이 휘트먼, 레타 이 세 명의 주연 여배우는 쇼의 제대로 된 마무리를 위해 기꺼이 자신들의 페이를 깎는 데 동의했어요. 작품에 대한 애정이 컸던 거죠. 그런데 매체들의 보도에 따르면 리오 역을 맡았던 배우 매니 몬타나가 이 임금 삭감 요구를 단호하게 거절했다고 합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상황을 더 복잡하게 만든 업계의 오래된 루머도 있었습니다. 촬영장 밖에서 주연인 크리스티나 핸드릭스와 매니 몬타나 사이의 관계가 매우 차갑고 껄끄러웠다는 불화설이었죠. 아, 그 둘의 케미스트리가 화면에선 장난 아니었는데 실제로는 불화설이 있었군요. 두 사람이 각종 인터뷰에서 서로를 언급하는 방식이 비즈니스 이상으로 냉담했다는 팬들의 관찰도 꾸준히 있어 왔고요. 결국 방송국의 돈 문제와 배우들 간의 껄끄러운 관계가 폭발적으로 결합된 결과라는 추측이 무성했습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솔직히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크리스티나 핸드릭스나 다른 주연 배우들은 애정을 가지고 자기 페이까지 깎아가며 쇼를 살리려고 했는데 매니 몬타나 한 명의 거절 때문에 무산됐다는 거잖아요. 지금 듣고 계신 분들이 만약 이 사실을 알게 된 열성 팬이라면 몬타나를 향해 이기적이다, 팬들을 배신했다며 엄청난 비난을 퍼붓지 않았을까요? 표면적으로만 보면 충분히 그런 분노를 느낄 수 있습니다. 레타의 발언도 그런 서운함의 발로였을 테고요. 하지만 우리는 감정을 배제하고 자본주의 관점에서 이 딜레마를 아주 객관적으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매니 몬타나의 입장을 생각해보죠. 네, 객관적으로 본다면요. 배우라는 직업도 결국 노동자입니다. 자신의 시장 가치와 몸값을 낮추지 않으려는 것은 노동자로서의 정당한 권리 방어입니다. 자본주의 시장에서 정당한 계약 조건을 요구하고 조건이 맞지 않아 계약서에 사인하지 않은 것을 도덕적으로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동료 배우들이 희생을 감수했다고 해서 그에게도 똑같은 희생을 강요할 수는 없는 일이니까요. 듣고 보니 그렇네요. 결국 계약은 계약이니까요. 누구한테 희생을 강요할 권리는 없죠. 하지만 제작진 입장에서도 피가 말랐겠어요. 맞습니다. 레타의 후속 인터뷰를 보면 제작진의 딜레마가 얼마나 처전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제작진은 몬타나와의 계약이 결렬된 후 리오라는 캐릭터를 아예 극에서 빼버리고 시즌5를 만들 방법을 필사적으로 찾았다고 합니다. 대본을 다시 쓰려고 했던 거군요. 하지만 방송국이 정해준 대본 마감일이 너무 임박해 있었죠. 베스와 리오의 팽팽한 긴장감이 그게 핵심 동력인데 그 중심축을 하루아침에 도려내고 완전히 새로운 이야기를 창조해내기에는 물리적인 시간이 턱없이 부족했던 겁니다. 맞아요. 쇼의 제목이 굿걸즈이긴 하지만 솔직히 리오가 안 나오는 굿걸즈는 안고 없는 찐빵이잖아요. 이야기의 축이 무너지는 거죠. 결국 방송국은 예산을 한 푼도 더 늘릴 의지가 없었고 작가들에게는 대본을 전면 수정할 시간이 주어지지 않았으며 배우는 자신의 정당한 노동 권리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누구 하나를 완벽한 빌런으로 몰아내우기에는 이 모든 상황이 너무나 철저하게 할리우드의 냉혹한 비즈니스 시스템 그 자체네요. 정확합니다. 우리는 보통 텔레비전 쇼를 예술작품이라는 환상 속에서 소비하지만 무대 뒤의 현실은 수백 명의 생계가 달린 몹시 건조하고 거대한 계약일 뿐입니다. 그 톱니바퀴 중 하나라도 특히 돈이라는 톱니바퀴가 어긋나는 순간 아무리 예술적으로 의미가 깊고 전 세계적인 팬덤을 거느린 작품이라도 한순간에 흔적도 없이 공중분해될 수 있다는 씁쓸한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게 무슨 의미일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방대한 위키백과의 줄거리, 레딧 팬들의 열띤 토론과 칭찬, 그리고 매체들의 차가운 폭로 기사들을 하나로 연결해보면 굿걸즈라는 드라마는 그 자체로 거대하고 기막힌 역설을 품고 있습니다. 어떤 역설이죠? 생각해보세요. 화면 속에서는 의료보험, 주택대출, 양육권 소송 같은 자본주의의 늪에서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치는 평범한 여성들의 처절한 생존기를 다뤘습니다. 그 과정에서 벤의 트랜지션 같은 실제 삶의 다양성을 너무나 아름답고 완벽하게 포용해내며 텔레비전 역사에 따뜻한 발자취를 남겼죠. 정말 훌륭한 성취였죠. 그런데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그 훌륭한 예술작품이 끝내 화면 밖에 가장 자본주의적이고 속물적인 이유, 즉 네트워크의 예산 삭감, 대우의 임금 협상, 그리고 관계의 단절이라는 지극히 팍팍한 현실의 벽에 부딪혀 여원히 미완성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는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작품이 우리에게 전달하려 했던 따뜻한 포용의 메시지와 그 작품을 생산하고 폐기하는 현실의 냉혹한 자본주의 시스템 사이의 이 거대한 간극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참 어려운 문제네요. 시청자로서 우리는 화면 속에서 정교하게 조립된 환상과 케미스트리에 열광하지만 그 환상을 지탱하는 기둥은 사실 언제든 돈 때문에 무너질 수 있는 아슬아슬한 이해관계일 뿐입니다.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이라면 어떨 것 같나요? 오늘 이 시간 저와 함께 화면 밖의 임금 갈등이나 배우들 간의 불화 같은 진짜 할리우드의 현실 모두 알게 되셨잖아요. 이제 전과 같은 눈으로 보긴 힘들 수도 있죠. 이 모든 내막을 알고 난 후에도 넷플릭스를 켜서 이 쇼를 다시 볼 때 이전처럼 온전히 작품 그 자체로만 즐길 수 있을까요? 화면 속에서 그토록 치명적이고 아슬아슬한 케미스트리를 뿜어내며 서로를 갈구하던 베스와 리오가 사실은 감독의 컷소리가 나는 순간 서로 눈도 마주치지 않고 대기실로 각자 들어가 버리는 철저한 비즈니스 파트너에 불과했다고 상상해보세요. 예술과 현실의 경계는 과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일까요? 우리가 그토록 사랑하고 몰입했던 캐릭터의 영혼은 그것을 연기한 배우의 것일까요?
아니면 타자기 앞을 지새운 작가들의 대본 속 환상일 뿐일까요? 이 흥미롭고도 영원히 답을 내리기 어려운 도발적인 질문을 지금 듣고 계신 여러분의 몫으로 남겨두며 오늘 저희의 치열했던 심층 탐구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굳걸새 풀리지 않은 결말처럼 때로는 미완성인 채로 남겨진 질문이 더 오랜 여운을 주기도 하니까요.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두뇌를 깨워줄 흥미로운 자료들을 한가득 안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